특전사 707 특임단의 전설적인 여군이 휴가를 나왔다가 한 시장에서 조폭들이 상인들을 위협하는 모습을 본 후 그들을 전부 개박살내서 참교육시키면서 인간으로 개과천선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독한 혹한이었다. 살을 애는 칼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강원도의 산골, 그곳에서 강유진 소령은 열흘을 보냈다. 어둠과 추위 속에서 몸을 숨기고 얼어붙은 전투 식량을 씹으며 가상의 적을 추적하는 일. 제707 특수임무단 백호 부대의 팀장인 그녀에게 혹한기 훈련은 연례 행사처럼 익숙한 것이었지만 매번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생존을 위해 비명을 지르는 극한의 경험인 것 또한 사실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서울 한복판에 있었다. 회색빛 빌딩 숲 사이로 스며드는 오후의 햇살은 훈련장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온화했다. 휴가 마지막 날 유진은 군복을 벗고 낡은 청바지에 검은색 터틀넥 스웨터를 입은 평범한 30대 여성의 모습으로 종로 거리를 걷고 있었다. 군화 대신 신은 운동화의 가벼운 감각이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녀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거대한 아케이드 지붕 아래 수많은 사람과 상점과 냄새가 뒤섞여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살아 숨 쉬는 곳 광장시장이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훅 하고 짙은 공기가 그녀를 감쌌다. 고소한 기름에 지글지글 익어가는 녹두 빈대떡 냄새, 펄펄 끓는 솥에서 피어오르는 순대와 머릿고기의 구수한 향, 붉은 양념에 버무려진 마약김밥과 매콤한 떡볶이 냄새까지. 수십, 수백 가지의 냄새들이 뒤섞여 시장의 활기를 증명하고 있었다. 자, 골라. 없는 것 빼고 다 있어. 학생, 이리 와서 맛만 봐, 맛만. 상인들의 목청 좋은 외침과 흥정하는 손님들의 목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외국인 관광객들의 감탄사가 뒤섞여 거대한 소음의 강을 이루었다. 유진은 그 소란함 속에서 오히려 기묘한 평온을 느꼈다. 모든 것이 멈춘 듯 고요했던 설산의 풍경과는 극명한 대조. 이곳은 삶이 가장 원초적인 형태로 꿈틀거리는 현장이었다. 그녀는 익숙하게 인파를 헤치고 시장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갔다. 빈대떡과 육회가 즐비한 중앙 통로를 지나 한복과 옷감을 파는 골목으로 접어들자 소음이 한결 잦아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낡은 간판 하나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광장 칼국수.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촌스러운 글씨체. 이곳이었다. 유진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10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수없이 드나들었던 곳. 입대 후에는 휴가를 나올 때마다 의식처럼 들르는 그녀만의 성소와도 같은 장소였다. 삐걱거리는 나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좁은 가게 안을 가득 채운 멸치 육수 냄새가 그녀를 맞았다. 네댓 남짓한 테이블은 이미 손님들로 차 있었고 가게 가장 안쪽 펄펄 끓는 솥 앞에서 허연 김을 뒤집어 쓴 채 쉴 새 없이 국수를 삶아내는 익숙한 등이 보였다. 할머니. 유진의 나직한 부름에 등이 움찔하며 돌아보았다. 희끗희끗한 파마머리에 깊게 팬 주름, 40년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진 얼굴. 박순자 할머니였다. 어머, 우리 강 소령 왔네. 순자 할머니는 유진을 발견하자마자 환한 웃음을 터뜨렸다. 주름진 눈가가 아이처럼 접혔다. 이게 얼마만이야. 얼굴이 반쪽이 됐네, 반쪽이. 나라 지키는 것도 좋지만 몸은 챙겨가면서 해야지, 쯧쯧. 반가움과 안쓰러움이 뒤섞인 잔소리. 유진은 그 꾸짖음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꽁꽁 얼었던 마음 한구석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훈련 다녀왔습니다. 괜찮습니다, 할머니.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리 와서 앉아. 오늘은 곱빼기로 먹어야겠다. 할머니는 유진을 구석의 작은 1인용 좌석으로 이끌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겉절이 김치와 깍두기가 담긴 작은 종지가 앞에 놓였다. 보기만 해도 침이 고이는 신선한 빛깔이었다. 이번 휴가는 짧았나 봐? 네, 내일 복귀해야 합니다. 아이고, 바쁘기도 해라. 잠깐만 기다려, 제일 맛있는 걸로 말아줄 테니. 할머니는 다시 분주하게 솥 앞으로 돌아갔다. 유진은 젓가락으로 겉절이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다.
아삭하고 씹히는 소리와 함께 터져나오는 시원하고 짭짤한 맛. 어머니가 담가주시던 김치 맛과 꼭 닮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맞은편 테이블에서는 젊은 연인이 마주 앉아 뜨거운 김을 호호 불어가며 칼국수를 먹고 있었고, 그 옆에서는 막걸리 잔을 기울이는 중년 남자들의 정겨운 대화가 이어졌다. 모두가 평범하고 그래서 더 소중한 일상의 풍경이었다. 군인으로서 그녀가 지키고 싶은 것이 바로 이런 모습들이었다. 칼국수가 나왔다. 커다란 대접에 넘칠 듯 담긴 뽀얀 국물, 그 위로 숭덩숭덩 썰어 넣은 애호박과 김가루, 깨소금이 정갈하게 올라가 있었다. 유진은 숟가락으로 국물부터 한술 떴다. 진하고 깊은 멸치 육수의 감칠맛이 입안 가득 퍼지며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혹한기 훈련 동안 누적된 피로가 단번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맛. 그녀는 말없이 그러나 빠른 속도로 면을 입안으로 가져갔다. 쫄깃하고 부드러운 면발이 후루룩 소리를 내며 목구멍으로 넘어갔다. 그렇게 세상과 잠시 단절된 채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던 유진의 귀에 불쾌한 소음이 끼어들기 시작했다. 아 씨발 존나 시끄럽네 진짜. 가게 입구 쪽 테이블에 자리 잡은 남자들 무리였다. 서너 명쯤 되어 보이는 그들은 칼국수 그릇은 옆으로 밀어둔 채 소주병만 비워내고 있었다. 딱 봐도 건실한 노동으로 하루를 보낸 이들의 모습은 아니었다. 헐렁한 트레이닝복 차림에 여기저기 보이는 조잡한 문신, 다른 손님들을 아랑곳하지 않는 시끄러운 목소리와 거친 욕설. 그들의 중심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유난히 눈매가 사납고 비열해 보이는 남자가 있었다. 오철민이었다. 그는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다리를 쩍 벌리고 앉아 담배라도 피울 듯한 기세로 떠들어댔다. 야, 박 사장. 그 양반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어제 보니까 아주 죽상이던데. 우리가 좀 세게 나가긴 했지. 그들의 대화 내용은 저급했고 웃음소리는 천박했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불편한 기색으로 힐끔거리다 이내 시선을 피했다. 유진은 칼국수를 먹는 것을 잠시 멈추고 그들을 조용히 응시했다. 군인으로서의 습관이었다. 낯선 장소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주변 환경과 인물을 파악하고 잠재적인 위협 요소를 식별하는 것. 저들은 위험 요소였다. 그것도 아주 질이 나쁜. 순자 할머니가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그들의 테이블에 다가가 빈 소주병을 치우려 했다. 총각들, 다른 손님들도 계시는데 목소리 좀만 낮춰주면 안 될까? 부드러운 부탁이었지만 오철민의 귀에는 잔소리로 들린 모양이었다. 아, 장사 안 돼서 심기 불편하신가 봐? 할머니? 그가 비아냥거리며 순자 할머니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순자 할머니의 얼굴에 스치듯 당혹감이 어렸다. 그런 뜻이 아니라. 됐고 술이나 더 가져와요. 그리고 이따가 우리 나갈 때 그거 준비해 놓는 거 잊지 마시고. 오철민이 그거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순자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입술만 작게 달싹이다. 결국 주방으로 돌아갔다. 그녀의 뒷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작아 보였다. 유진은 다시 칼국수 그릇으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이미 맛은 느껴지지 않았다. 멸치 육수에 따스했던 온기는 식어버렸고 시장에 활기차던 소음은 불쾌한 소란으로 변질되었다. 평화로운 일상에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균열이 가고 있었다. 그녀는 남은 면을 마저 입에 넣으며 생각했다. 제발 저들이 저기서 멈추기를. 부디 자신의 휴가 마지막 날을 망치지 않기를. 하지만 그녀의 바람과 달리 오철민 무리의 술자리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유진의 미간이 저도 모르게 좁혀졌다. 잿빛 도시 속에서 겨우 찾아낸 작은 온기가 시커먼 연기에 더럽혀지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유진은 이미 빈 그릇을 앞에 둔 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온 신경은 가게 입구 쪽 테이블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쏠려 있었다. 오철민 무리는 어느새 소주 서너 병을 더 비웠다. 그들의 얼굴은 술 기운으로 벌게져 있었고 눈빛은 더욱 혼탁해졌다. 주변 손님들은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불편한 분위기를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게 안은 순식간에 휑해졌고
남은 것은 유진과 맞은편의 젊은 연인, 그리고 오철민 무리뿐이었다. 자, 이제 슬슬 일어나 볼까? 오철민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말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다. 실례였다. 어이 할머니. 계산. 그의 무례한 외침에 순자 할머니가 주방에서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메모지가 들려 있었다. 총각들 다 해서 32,000원 나왔네. 32,000원? 오철민이 피식 웃었다. 그는 지갑을 꺼내는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술 냄새가 확 풍겼다. 할머니, 우리 사이에 뭘 그런 걸 일일이 계산하고 그래. 섭섭하게. 저번에 말했지? 우리가 이렇게 팔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라고. 안 그래? 옆에 있던 패거리들이 키득거리며 동조했다. 맞아, 맞아. 오 형님 의리. 우리가 이 가게 지켜주는 거잖아. 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외상값도 벌써 꽤 밀렸잖아. 아, 외상? 그거 얼마 된다고. 오철민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그리고는 노골적으로 본색을 드러냈다. 그런 건 됐고 지난달 보호비는 준비됐나? 보호비. 시장 상인들에게 기생하는 조폭이나 양아치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었다. 유진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저들은 단순한 진상 손님이 아니었다. 상습적인 갈취범이었다.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보호비라니 내가 총각들한테 무슨 보호를 받는다고 그런 돈을 내야 하나? 나이 든 사람한테 이러는 거 아니야. 아, 이 할머니가 진짜 말이 안 통하시네. 오철민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그는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쾅 내리쳤다. 가게 안의 그릇들이 덜컹거렸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젊은 연인이 화들짝 놀라 서로를 쳐다보았다. 남자는 여자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내가 그냥 곱게 말로 하니까 우스워? 이 가게 내일부터 문 닫고 싶어? 오철민이 순자 할머니의 바로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며 위협했다. 할머니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는 차가운 벽이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유진의 내면에서 무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차갑게 식어있던 군인의 피가 다시 뜨거워지는 감각.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맹렬하게 충돌했다. 군인은 민간인의 사적인 다툼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불필요한 마찰은 피하고 즉시 관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냉철한 이성이 속삭였다. 이것은 군인 복무 규율이자 그녀가 십수년간 뼛속 깊이 새겨온 원칙이었다. 그녀의 신분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다. 국가 기밀을 다루는 특수부대원이었다. 사소한 시비에 휘말려 신원이 노출되는 것은 부대 전체에 누를 끼치는 일이었다. 하지만 다른 목소리가 그 위를 덮었다. 더 깊고 더 근원적인 목소리. 유진아. 군복은 그냥 옷이 아니다. 그건 책임이야. 내 어깨에 달린 계급장은 너보다 약한 사람들을 지킬 의무를 의미하는 거다. 불의를 보고도 눈을 감는 군인은 군인이 아니라 그냥 무장한 구경꾼일 뿐이야. 특전사 상사로 전역하신 아버지의 유언이었다. 사고로 돌아가시기 전 처음으로 전투복을 입은 딸의 어깨를 두드리며 해주셨던 말. 그 말이 지금 심장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다. 할망구 진짜 마지막으로 묻는다. 돈 내놓을 거야 말 거야? 오철민의 협박이 극에 달했다. 그는 순자 할머니의 낡은 스웨터 어깨 부분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이건 알아. 할머니가 그의 손을 뿌리치려 버둥거렸다. 그 순간이었다. 오철민이 귀찮다는 듯이 마치 벌레를 쫓아내듯 할머니의 어깨를 세게 밀쳤다. 악! 연로한 몸은 힘없이 뒤로 밀려나 벽에 쿵 소리를 내며 부딪혔다. 할머니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 광경을 본 유진의 머릿속에서 원칙과 규율을 되뇌던 이성의 목소리가 뚝 끊어졌다. 대신 아버지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정의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선택의 시간은 끝났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맞은편 연인과 눈이 마주쳤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유진에게 작게 목례를 하더니 계산도 하지 않은 채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갔다. 이제 가게 안에 남은 손님은 오직 유진, 그녀 하나뿐이었다. 오철민은 주저앉은 할머니를 내려다보며 낄낄거리고 있었다. 진작 이렇게 나왔어야지. 늙으면 고집만 세져서. 바로 그때였다. 거기까지. 얼음장처럼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가게 안의 공기를 갈랐다. 오철민과 그의 패거리들이 일제히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존재감 없던 여자가 어느새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똑바로 보고 있었다. 유진은 의자 위에 놓아두었던 자신의 야전 상의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평범한 30대 여성의 눈이 아니었다. 적의 심장부를 향해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기는 특수부대 팀장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는 걸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휑한 가게 안에 무겁게 울려 퍼졌다. 분노는 이미 차갑게 식어 강철 같은 결심으로 변해 있었다. 강유진이 다가오자 오철민 무리의 시선이 온통 그녀에게로 쏠렸다. 처음에는 그저 성가신 방해꾼의 등장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하지만 곧 그들의 표정은 의아함으로 이내 경멸과 조롱으로 바뀌었다. 유진이 입고 있는 옷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가 손에 든 야전 상의에 부착된 희미하게 빛나는 태극기와 육군 마크, 그리고 어깨의 계급장 때문이었다. 뭐야, 저 여자? 군발이 아냐? 그것도 여자 군발이? 패거리 중 하나가 낄낄거리며 중얼거렸다. 오철민은 잠시 주춤했던 기색을 지우고 팔짱을 끼며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어이구, 여군 나으리 행차하셨네. 민중의 지팡이라도 되시겠다. 그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가득했다. 군인, 특히 여군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멸시를 무기 삼아 그녀를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다. 유진은 그의 앞에서 멈춰섰다. 그녀와 오철민 사이의 거리는 불과 2걸음. 유진은 그의 조롱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박순자 할머니를 한 번, 그리고 다시 오철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 침착함이 오히려 오철민의 심기를 건드렸다. 뭘 봐? 지금 우리 노는 거 안 보여? 군인이면 군인답게 꺼지시지. 여기가 니들 훈련장인 줄 알아? 군대가 아주 캠핑장이 됐어, 그치? 별 희한한 것들이 다 기어들어와서. 패거리들이 옆에서 거들며 분위기를 몰아갔다. 그들의 저급한 언행에도 유진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다. 그녀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폭행 및 협박, 갈취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지금 당장 중단하고 어르신께 사과하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단호했다. 마치 교범을 읽는 듯 정확한 단어 선택이었다. 그 말에 오철민은 참지 못하고 폭소를 터뜨렸다. 푸하. 범죄? 사과? 야, 내가 지금 뭘 들은 거냐? 이 여자가 지금 우리한테 법을 가르치고 있네. 미쳤나 봐. 군복 입으니까 뭐라도 된 것 같아? 오철민은 웃음을 멈추고 유진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는 유진의 얼굴 바로 앞까지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었다. 역한 술 냄새와 담배 쩐내가 확 끼쳐왔다. 야, 아가씨. 군복 입고 설치면 무서워해 줄 줄 알았어?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자신의 검지 손가락으로 유진의 뺨을 툭툭 하고 건드렸다. 모욕적인 행동이었다. 유진의 동공이 순간적으로 미세하게 수축했다. 온몸의 근육이 반사적으로 긴장했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지금 움직이는 것은 패배하는 것이다. 오철민은 그녀의 반응 없음에 더욱 기고만장해졌다. 그는 유진의 뺨을 건드리던 손가락으로 그녀의 턱선을 따라 천천히 쓸어내렸다. 그리고는 입맛을 다시며 말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얼굴도 반반하게 생겼네. 몸매도 괜찮고. 군대에 있기 아깝지 않아? 응? 오빠들이랑 오늘 밤 재미 좀 볼까? 선을 넘었다. 명백한 성희롱. 군인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짓밟는 행위였다. 유진의 귓가에서 삐 하는 이명이 들리는 듯 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고 오직 눈앞에 더러운 얼굴과 자신의 뺨에 닿은 불쾌한 감촉만이 현실처럼 느껴졌다. 아버지의 목소리도 군대의 규율도 더는 들리지 않았다. 오직 본능만이 남아있었다. 맹수의 영역을 침범한 어리석은 사냥감에 대한 차갑고 무자비한 본능. 오철민의 더러운 손이 유진의 턱을 잡아 위로 치켜들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꽈그. 오철민의 입에서 비명에 가까운 신음이 터져나왔다. 시끄럽게 떠들던 패거리들의 웃음소리가 칼로 자른 듯 멎었다. 가게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유진의 왼손이 번개처럼 튀어나와 오철민의 오른손목을 붙잡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가늘고 길었지만 그 손아귀 힘은 마치 강철 클램프로 조이는 듯 했다. 오철민은 손목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에 얼굴을 찡그리며 손을 빼내려 했지만 유진의 손은 바위에 뿌리 내린 듯 꿈쩍도 하지 않았다. 유진은 여전히 아무 표정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변해 있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심연. 그 눈이 오철민을 똑바로 꿰뚫어 보고 있었다.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 톤 더 낮아져 있었다. 얼음 조각들이 성대를 긁으며 나오는 듯한 섬뜩한 소리였다. 아, 아파. 이거 안 나? 시발, 이 미친년이. 오철민이 고통과 당혹감에 욕설을 내뱉으며 반대쪽 손으로 유진을 밀치려 했다. 하지만 그가 움직이기 전 유진의 다음 행동이 먼저였다. 유진은 오철민의 손목을 잡은 채 아주 살짝 안쪽으로 비틀었다. 끄악. 이번에는 완전한 비명이었다. 오철민의 팔꿈치 관절이 역방향으로 꺾이며 인대가 늘어나는 끔찍한 고통이 전해졌다. 그의 몸이 힘없이 무너져 내리려 했지만 유진이 손목을 놓아주지 않아 어정쩡한 자세로 매달려 있을 뿐이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몇 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여군을 희롱하던 양아치 우두머리는 이제 가녀린 여성의 손아귀에서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는 한심한 모습으로 전락했다. 그의 패거리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겁에 질린 표정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유진은 무너진 오철민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입가에 처음으로 표정이 떠올랐다. 그것은 미소가 아닌 경멸에 가까운 냉소였다. 이제부터 예절 교육을 시작하지. 정적. 칼국수 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서리는 소리마저 들릴 듯한 완벽한 정적이 가게 안을 지배했다. 오철민의 고통 어린 비명은 그의 목 안에서 꺽꺽거리는 신음으로 바뀌었고 그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패거리는 눈앞의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다. 그들의 머릿속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자신들의 우두머리이자 이 구역에서 가장 힘세다고 믿었던 오철민이 저가녀려 보이는 여자의 손 하나에 저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유진은 오철민의 손목을 잡은 손에 힘을 빼지 않은 채 다른 손으로 어깨에 걸치고 있던 야전 상의를 고쳐 입었다. 어수선했던 옷매무새가 단정하게 정리되자 그녀의 어깨에 붙어있던 계급장이 비로소 선명하게 드러났다.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수놓아진 다이아몬드 3개. 육군 소령. 하지만 패거리들의 눈에 먼저 들어온 것은 계급장이 아니었다. 유진이 전투복 소매를 걷어올리자 팔뚝 안쪽에 새겨진 맹렬한 기세의 백호 문신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군에 대해 무지한 그들이었지만 저것이 평범한 문신이 아니라는 것쯤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살아서 포효하는 듯한 백호의 눈빛은 지금 자신들을 꿰뚫어보는 유진의 눈빛과 똑 닮아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시선은 유진의 왼쪽 가슴에 이르렀다. 소령 강유진. 그 이름 석자 위에 검은색 바탕에 흰색 실로 새겨진 부대 마크가 있었다. 날개를 펼친 박쥐 문양 위에 특전사라는 글자가 그리고 그 아래에 제707 특수임무단이라는 글씨가 선명했다. 국가가 공인한 최정예 대테러 부대. 살아있는 인간 병기들의 집단. 백호부대. 나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소속 강유진 소령이다. 유진은 자신의 신분을 다시 한번 또박또박 밝혔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한 개인의 분노가 아니었다. 국가와 군의 권위를 담은 서리빨 같은 선언이었다. 당신들은 방금 전까지 여러 가지 법을 위반했다.
유진은 오철민을 붙잡은 채 남은 패거리들을 차례로 훑어보며 말했다. 시선이 마주친 자들은 저도 모르게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다. 첫째, 업무방해. 소란을 피워 가게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했다. 둘째, 폭행 및 협박. 연로하신 민간인에게 폭언을 하고 신체적 위해를 가하며 공포심을 조장했다. 셋째, 공갈 및 갈취 미수. 소위 보호비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진의 눈빛이 오철민에게로 향했다. 현역 군인에 대한 모욕 및 성희롱. 군복을 입은 군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성적인 언행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 이 모든 것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한 중범죄에 해당한다. 그녀의 말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법률 용어였다. 양아치들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들은 늘 자신들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했다. 힘없는 상인들을 괴롭히고 겁먹은 시민들을 조롱하며 살아왔다. 경찰에 잡혀가도 며칠이면 풀려났고 그들의 삶에 어떤 제약도 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여자는 경찰이 아니었다. 그녀가 내뱉는 법이라는 단어는 그들이 지금까지 알던 것과는 무게감 자체가 달랐다. 자, 이제 선택해. 여기서 순순히 무릎 꿇고 경찰을 기다릴 건가 아니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하고 싶은 건가. 유진은 오철민의 손목을 잡은 손에 아주 미세하게 힘을 더 주었다. 오철민의 무릎이 결국 힘없이 꺾였다. 그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유진은 그제야 그의 손목을 놓아주었다. 오철민은 시뻘겋게 부어오른 자신의 손목을 감싸 쥔 채 공포와 증오가 뒤섞인 눈으로 유진을 올려다봤다. 이성을 잃은 것은 오철민이 아니라 그의 패거리 중 하나였다. 가장 덩치가 큰 곰 같은 사내였다. 그는 겁에 질린 나머지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고 말았다. 이 시발년이. 그는 욕설과 함께 옆에 있던 의자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유진의 머리를 향해 그대로 내리치려 했다. 안 돼.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박순자 할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유진은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의자가 바람을 가르는 소리를 들으며 몸을 살짝 옆으로 비트는 동시에 뒤로 팔을 뻗었다. 그녀의 손이 정확하게 남자의 손목을 낚아챘고 동시에 발은 그의 무릎 뒤 오금 부위를 가볍게 걷어찼다. 거구의 사내는 자신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가 손에 들고 있던 의자는 허공에 붕 떴다가 쿵 하는 둔탁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유진의 등 뒤 불과 한 뼘도 안 되는 거리였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이제 남은 두 명의 패거리는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다. 그들은 뒷걸음질 치다 서로에게 부딪혀 넘어질 뻔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유진이 여자로 보이지 않았다. 인간의 형상을 한 통제 불가능한 재앙처럼 보였다. 유진은 천천히 몸을 돌려 그들을 마주했다. 다음은 너희들인가? 그 한마디에 남은 두 명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털썩 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양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 항복의 의미였다. 유진은 그들을 잠시 내려다보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박순자 할머니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순식간에 양아치들을 대할 때의 살기 어린 냉혹함에서 걱정과 안도가 뒤섞인 부드러운 것으로 바뀌어 있었다. 할머니, 괜찮으십니까? 그녀가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멍하니 유진의 얼굴과 양아치들을 번갈아 보다 떨리는 손으로 유진의 손을 잡고 몸을 일으켰다. 아가씨 아니 소령님 대체.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다. 눈에는 경이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고마움이 뒤엉켜 있었다. 유진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일일이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는 침착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현재 위치와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등 뒤에서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원 앞에서 무릎 꿇은 양아치들이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백호의 발톱은 한 번 드러나면 먹잇감을 결코 놓치는 법이 없었다. 유진의 신고 전화는 길지 않았다. 광장시장 내 광장 칼국수. 폭행 및 공갈 협박 현행범 4명. 현재 제압 완료. 신속한 출동 바람. 필요한 정보만을 담은 간결한 보고였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여전히 공포에 질려 있는 양아치들을 향해 말했다. 경찰이 올 때까지 그 자세 그대로 유지해.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여전했다. 무릎 꿇은 두 명은 물론 팔목을 부여잡고 신음하던 오철민과 바닥에 엎어진 거구의 사내까지 누구 하나 움직일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들은 깨달았다. 저 여자는 경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가게 안에는 오철민의 억눌린 신음소리와 패거리들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유진의 고요한 존재감만이 가득했다. 박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한 채 유진의 옆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유진은 그런 할머니를 안심시키려는 듯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그때였다.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오철민이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휴대폰을 발로 걷어차 유진의 시선을 교란시키는 동시에 품 안에 숨겨두었던 작은 접이식 칼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비명과 함께 유진의 복부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년아, 같이 죽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박순자 할머니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하지만 유진의 반응은 그보다 빨랐다. 그녀는 오철민이 칼을 꺼내는 동작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는 듯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뒤로 빼는 대신 오히려 앞으로 파고들었다. 왼발을 축으로 몸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며 오철민의 공격 범위를 벗어나는 동시에 오른손으로 그의 칼든 손목을 아래에서 위로 쳐냈다. 탕 하는 소리와 함께 칼이 허공으로 솟구쳤다가 바닥에 떨어졌다. 동시에 유진의 왼손은 명치를 향해 정확하고 깊숙하게 파고들었다. 주먹이 아니었다.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듯 내 손가락을 오므려 끝으로 가격하는 급소 공격이었다. 컥! 오철민의 눈이 흰자위를 드러내며 뒤집혔다. 숨이 막히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그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지만 유진은 그가 쓰러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팔을 잡아당겨 몸을 돌려 세운 뒤 등 뒤에서 목을 팔로 감아 완벽한 제압 자세를 취했다. 특전사 대테러 전술 CQC의 정석이었다. 이 모든 과정은 단 3초도 걸리지 않았다. 한 편의 액션 영화처럼 그러나 소리 없이 정교하게 이루어진 움직임이었다. 바닥에 엎어져 있던 거구의 사내가 그 틈을 타 일어나려 했지만 유진은 오철민을 제압한 상태 그대로 그를 향해 싸늘하게 말했다. 움직이면 이 친구 목이 부러질 수도 있어. 사내는 그 자리에 다시 얼어붙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곧이어 방탄조끼를 입은 경찰 2명이 헐레벌떡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경찰입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 그들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기이했다. 건장한 남자 셋은 바닥에 제압되어 있거나 겁에 질려 무릎을 꿇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군복 차림의 여성에게 목이 붙들린 채 축 늘어져 있었다. 경찰들은 순간적으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누가 신고하셨습니까? 이게 다 무슨. 그때 유진이 경찰들을 향해 말했다. 제가 신고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소령 강유진입니다. 그녀는 오철민을 경찰에게 인계하며 바닥에 떨어진 접이식 칼을 발로 툭 차서 가리켰다. 특수폭행 혐의도 추가해야 할 겁니다. 젊은 경찰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유진의 신분증과 무릎 꿇은 양아치들, 그리고 바닥에 칼을 번갈아 보았다. 베테랑으로 보이는 다른 경찰이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무전으로 지원을 요청했다. 곧이어 도착한 경찰들에 의해 오철민 무리는 모두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되었다. 그들은 끌려나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유진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 눈에는 공포와 함께 언젠가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가게 안에는 유진과 박순자 할머니, 그리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찰 2명만이 남았다. 유진은 담담하게 사건의 경위를 설명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그들이 저지른 행위를 목격한 그대로 진술했다. 그녀의 진술은 군더더기 없이 명료했고 감정적인 동요도 없었다. 경찰 중 한 명이 감탄과 존경이 섞인 눈빛으로 그녀에게 말했다.
소령님 아니었으면 할머님께서 큰일 나실 뻔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성분 혼자서 저 넷을. 유진은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조사가 마무리되고 경찰들이 돌아가자 가게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박순자 할머니는 유진의 손을 꼭 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눈가에 눈물만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할머니, 이제 정말 괜찮습니다. 유진의 위로에 할머니는 마침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가씨. 아니, 소령님.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은혜라니요. 제 칼국수 값은 이걸로 퉁치겠습니다. 유진은 애써 무심한 척 농담을 던졌다. 그녀의 어색한 위로에 할머니가 겨우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 웃음은 잠시 가게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아까의 소동을 구경하던 시장 상인들과 손님들이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은 조금 전에 모든 상황을 빠짐없이 녹화하고 있었다. 유진은 미간을 찌푸렸다. 일이 생각보다 복잡해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날 저녁 유진이 부대로 복귀하기 위해 터미널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본 뉴스 속보에는 광장시장과 여군이라는 단어가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다. 속보 광장시장서 행패 부리던 조폭, 여군 장교에게 순식간에 제압돼. 영상 이게 K의 여군이다. 맨손으로 칼 든 강도 제압한 특전사 소령 화제. 누군가 찍어 올린 영상은 이미 수십만 뷰를 넘어서고 있었다. 영상은 오철민이 유진의 뺨을 건드리는 모욕적인 장면부터 시작해 그녀가 순식간에 상황을 역전시키고 의자를 들고 덤비던 거구를 제압하고 마지막으로 칼을 든 오철민까지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는 장면까지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유진의 빠르고 절도 있는 움직임과 양아치들의 처참한 모습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댓글창은 폭발적이었다. 와, 저게 진짜 군인이지. 걸크러쉬 미쳤다. 707 특임단 소령? 웬만한 남자들 10명도 상대 안 되겠네. 존경합니다. 뺨 툭툭 치고 성희롱까지 하네. 저런 쓰레기들은 저렇게 참교육해야 제맛. 나라면 무서워서 신고도 못했을 텐데 소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대부분은 유진의 용기 있는 행동을 칭송하고 오철민 무리의 행태를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정의로운 여군, 참군인의 아이콘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유진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오히려 착잡했다. 그녀는 영웅이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저 불의를 참을 수 없었을 뿐이다. 그런데 이제 그녀의 얼굴과 신상, 소속 부대까지 온 세상에 알려져 버렸다. 비밀 유지가 생명인 특수부대원으로서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이었다. 부대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부대장실로 호출되었다. 백발이 성성한 부대장은 팔짱을 낀 채 심각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다. 그의 책상 위 모니터에는 유진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강소령. 네, 부대장님. 상황은 보고받았다. 그리고 영상도 봤다. 부대장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유진의 등줄기에는 식은 땀이 흘렀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 우선 부대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잘했다. 예상치 못한 말에 유진은 고개를 들었다. 군인의 명예를 지켰고 시민을 보호했다. 특전사로서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자랑스러운 행동이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나 역시 자네를 칭찬하고 싶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다. 하지만 강소령, 자네도 알 거다. 우리는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부대다. 우리의 얼굴과 이름은 알려져서는 안 돼. 그것이 우리 자신과 가족 그리고 국가를 지키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제 자네는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군인 중 한 명이 되어버렸어. 그것은 칭찬이자 동시에 질책이었다. 유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할 거다. 국방부에서도 연락이 오겠지. 일단 모든 것은 거절해라. 자네는 당분간 모든 외부 활동을 금지하고 훈련에만 집중하도록.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철민이라는 그 양아치 곧 풀려날 거다. 초범에 자네가 과잉 대응했다고 주장하면 집행유예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부대장의 마지막 말은 경고였다. 그자가 보복을 시도할 수도 있다. 항상 주변을 경계하고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즉시 보고하도록. 자네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자네의 신변은 우리 707부대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명심하겠습니다. 부대장실을 나온 유진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칭찬을 받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고 스스로를 지켰지만 새로운 위협에 노출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숙소로 돌아와 텅 빈 방에 홀로 앉았다. 창밖은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그저 어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따뜻한 칼국수 한 그릇이 먹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 작은 소망이 불러온 파문은 그녀의 삶을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유진은 두 손으로 마른 세수를 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조용했던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세상 밖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부대장의 예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현실이 되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오철민은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언론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법은 그의 편이었다. 변호사는 유진의 행동이 과잉 방어였으며 오철민 역시 폭행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가 휘두른 칼은 호신용이었고 성희롱 발언은 술에 취해 저지른 실수였다고 변명했다. 결국 그는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박순자 할머니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과 참작되어 집행유예라는 가벼운 처벌을 받고 사회로 돌아왔다. 그 소식을 들은 유진은 묵묵히 사격 훈련에만 매달렸다. 탕, 탕, 탕. 격발음이 실내 사격장을 울릴 때마다 그녀의 눈앞에는 오철민의 비열한 얼굴이 어른거렸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총구 끝에 집중시켜 표적지를 향해 쏘아보낼 뿐이었다. 부대장의 경고대로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경솔한 행동 하나가 부대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기에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 한편 자유의 몸이 된 오철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마음속은 강유진이라는 이름 세 글자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자신을 전국적인 웃음거리로 만들고 양아치 세계에서조차 설 자리를 잃게 만든 여자. 그는 밤마다 유진이 자신을 제압하던 순간을 떠올리며 치를 떨었다. 정면 대결로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그는 훨씬 더 교활하고 비열한 방법을 생각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강유진이 아니었다. 광장시장의 광장 칼국수집 박순자 할머니였다. 오철민이 풀려난 다음 날 할머니의 가게 앞에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 담긴 봉투가 터진 채 발견되었다. 처음에는 누군가의 실수련이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 날에는 가게 문 앞에 쥐의 사체가 놓여 있었고 그 다음 날에는 누군가 붉은색 레커로 셔터에 망해라라는 끔찍한 낙서를 해놓았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다. 증거가 없었다. CCTV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범인을 특정할 수 없었다. 시장 상인들은 모두 오철민의 짓이라는 것을 짐작했지만 누구 하나 섣불리 나서지 못했다.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박순자 할머니는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다. 손님들의 발길도 뜸해졌다. 흉흉한 소문이 돌았고 사람들은 괜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가게를 피했다. 40년간 지켜온 삶의 터전이 보이지 않는 폭력 앞에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유진은 주말 외출을 이용해 할머니를 찾아갔다. 엉망이 된 가게의 모습과 수척해진 할머니의 얼굴을 본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이 오철민의 지심을 직감했다. 할머니, 이건 명백한 보복 행위입니다. 경찰에 다시 신고해서. 됐다, 아가씨. 할머니는 힘없이 손을 내저었다. 신고해봐야 뭘 하겠어. 증거도 없다는데. 저놈이 나 때문에 옥살이 할 뻔했는데 이 정도로 끝나는 걸 다행으로 알아야지. 체념 섞인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공포와 무력감을 유진은 느낄 수 있었다. 오철민은 정확히 그것을 노린 것이다. 직접적인 폭력 대신 피해자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는 비열한 방식.
그는 강유진이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하여 자신을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군인 신분인 그녀가 다시 한번 자신에게 손을 대는 순간 이번에야말로 그녀를 폭행죄로 엮어넣을 심산이었다. 저 때문에 이렇게 되신 겁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유진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정의를 위해 행동했지만 그 결과는 또 다른 피해를 낳고 말았다. 무력감이 그녀를 덮쳤다. 내 탓이 아니다. 넌 할 일을 한 거야. 저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할머니는 오히려 유진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 따뜻한 온기에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 밤 부대로 복귀한 유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과 오철민의 비웃는 듯한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다. 그는 지금쯤 어딘가에서 유진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즐거워하고 있을 것이다. 유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다. 오철민의 도발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유진의 SNS 계정을 알아내 친구 신청을 걸어왔다. 그리고는 매일같이 메시지를 보냈다. 소령님 잘 지내시죠? 덕분에 며칠 잘 쉬다 나왔습니다. 광장시장 칼국수 맛이 예전 같지 않던데 할머니가 장사에 소홀하신가 봐요. 다음 주에 부대 앞으로 한번 찾아뵐까 하는데 시간 괜찮으세요? 히읗히읗. 메시지에는 직접적인 협박은 없었다. 하지만 그 행간에 담긴 악의는 칼보다 더 날카롭게 유진의 신경을 긁어댔다. 그녀는 답장하지 않고 모두 차단했지만 그의 계정은 계속해서 바뀌었고 교묘한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마치 거미줄을 쳐놓고 먹잇감이 스스로 지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독거미 같았다. 유진은 딜레마에 빠졌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할머니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다. 그렇다고 자신이 나서면 오철민의 함정에 빠지는 꼴이 된다. 군인이라는 신분은 그녀에게 강력한 힘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손발을 묶는 족쇄이기도 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군복의 무게가 버겁게 느껴졌다. 강유진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그녀의 팀원들이었다. 제707 특수임무단 백호 부대 알파팀. 유진을 포함해 총 8명으로 구성된 그들은 단순한 상사와 부하 관계가 아니었다. 생사를 넘나드는 훈련과 작전을 함께하며 피보다 진한 전우애로 묶인 또 하나의 가족이었다. 팀장님, 요즘 무슨 일 있으십니까? 팀의 부팀장이자 유진이 가장 신뢰하는 김민준 상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유진과 5년 넘게 호흡을 맞춰온 베테랑이었다. 아무 일도 아니다. 유진은 짧게 대답하고 자리를 피했지만 김 상사는 속지 않았다. 평소 강철 같던 그녀의 집중력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사격 훈련에서는 만발을 놓치는 일이 잦아졌고 야간 전술 훈련 중에는 잠시 생각에 잠겨 동선을 놓치기도 했다. 팀원들 앞에서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혼자 있을 때 그녀의 얼굴에 드리워진 고뇌의 그림자를 그는 놓치지 않았다. 김 상사는 팀원들을 따로 불러 모았다. 팀장님 상태 다들 느꼈지? 팀의 막내인 박 하사가 입을 열었다. 네, 그렇습니다. 뉴스에 나온 그 양아치 놈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우연히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광장시장 할머님 가게가 계속 테러를 당하고 있다고. 그 말에 다른 팀원들의 얼굴도 굳어졌다. 그들은 모두 유진이 얼마나 그 칼국수 집과 할머니를 아끼는지 알고 있었다. 그 새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들었다. 명백한 보복이야. 팀장님 성격에 가만히 계시지 못할 텐데 군인 신분이라 움직이지도 못하고 속만 끓이고 계신 거다. 우리가 어떻게 좀 도울 방법이 없을까? 침묵이 흘렀다. 공식적으로 부대가 나설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민간인 사이의 문제에 군이 개입하는 것은 월권 행위이며 부대 전체의 명예에 흠집을 낼 수 있었다. 그때 김민준 상사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작전명 그림자. 팀원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이건 부대의 공식 작전이 아니다. 강유진 소령의 부하로서가 아니라 인간 강유진의 동료이자 동생으로서 진행하는 우리만의 비공식 작전이다. 팀장님은 물론 부대장님도 아셔서는 안 된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할 사람? 그의 말에 망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모두 유진에게 크고 작은 마음의 빚을 지고 있었다. 훈련 중 목숨을 구해준 일, 개인적인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해준 일, 아버지처럼 혹은 누나처럼 자신들을 챙겨주었던 수많은 기억들. 이제 그들이 갚을 차례였다. 하겠습니다. 저도 합니다. 그날 이후 알파팀의 그림자 작전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훈련이 없는 시간을 쪼개 2인 1조로 움직였다. 누군가는 사복 차림으로 광장시장 주변을 배회하며 박순자 할머니의 가게를 원거리에서 감시했다. 새벽에 가게에 접근하는 수상한 인물을 쫓아내고 그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봉투에서 오철민의 지문이 나올 만한 증거들을 조용히 수집했다. 또 다른 조는 오철민의 뒤를 밟았다. 그의 동선과 접촉하는 인물, 그가 꾸미는 모든 계획들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기록했다. 그들의 미행과 정보 수집 능력은 국가대표급이었다. 오철민은 자신이 최정예 특수부대원들의 감시망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유진은 자신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할머니의 가게에 더 이상 끔찍한 테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다. 오철민의 SNS 메시지도 뜸해졌다. 마치 자신을 괴롭히던 악령들이 갑자기 사라진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그것이 오철민이 흥미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팀원들이 오철민이 고용한 대행업체 직원을 조용히 만나 설득했고 그의 SNS 계정을 해킹하여 유진에게 접근하는 것을 원천 차단했기 때문이었다. 유진은 주말에 다시 할머니를 찾아갔다. 가게는 예전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었고 할머니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어 있었다. 요즘은 아주 조용해. 그놈도 이제 포기했나 봐. 다 소령님 덕분이야. 유진은 멋쩍게 웃으며 할머니가 말아준 칼국수를 먹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하고 깊은 맛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가게 건너편 옷감 가게 구석에서 손님인 척 옷을 고르던 김민준 상사와 박 하사가 그녀와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안도의 미소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를 지키는 든든한 그림자였다. 팀장님은 우리가 지킨다. 그 단순하고 굳건한 신념이 차가운 도시의 어둠 속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자신이 꾸민 비열한 계획들이 연이어 실패하자 오철민의 조바심은 극에 달했다. 강유진은 도발에 넘어오지 않았고 광장시장 할머니에 대한 괴롭힘도 정체 모를 누군가의 방해로 번번이 막혔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강유진의 소행이라고 단정했다. 자신을 비웃으며 뒤에서 조종하고 있을 그녀를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다. 이대로 물러설 순 없어. 이번에야말로 확실하게 끝장낸다. 그는 결국 가장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기로 결심했다. 최후의 수단이자 가장 위험한 함정. 그는 더 이상 강유진을 유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 함정으로 걸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로 했다. 그의 목표는 다시 박순자 할머니였다. 늦은 밤 가게 문을 닫고 홀로 귀가하던 박순자 할머니의 앞을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막아섰다. 차에서 내린 건장한 남자 2명이 할머니의 입을 막고 순식간에 차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모든 것은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단 몇 초 만에 벌어졌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부대 사무실에서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강유진 소령이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명 오철민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비아냥거림 대신 광기에 찬 흥분이 서려 있었다. 내 할머니 나랑 같이 있다. 그 말에 유진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무슨 짓이야? 당장 풀어줘. 풀어줄지 말지는 내 행동에 달렸어. 오늘 밤 10시 인천 북항의 폐공장으로 혼자 와. 경찰에 알리거나 내 그 잘난 부대 동료라도 하나 데리고 오는 날엔 할머니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줄 알아. 이건 협상이 아니라 통보야.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유진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다가 이내 수천 개의 생각으로 폭발할 듯 복잡해졌다. 부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것은 명백한 납치 사건이며 군인이 연루된 이상 부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문제다.
그것이 원칙이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하지만 오철민의 경고가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할머니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줄 알아. 그는 빈말을 할 위인이 아니었다. 경찰이나 부대가 움직이는 순간 할머니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었다. 유진은 갈등했다. 조직의 일원으로서의 의무와 한 개인으로서의 책임감 사이에서 결국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이것은 자신이 시작한 일이다. 자신이 끝내야 한다. 할머니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움직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것이 있었다. 그녀가 오철민과 통화하는 순간 그녀의 통화 내용은 이미 그림자들에게 감청되고 있었다. 오철민의 뒤를 쫓던 팀원들이 그의 차량에 몰래 설치해둔 소형 도청 장치를 통해서였다. 팀장님이 함정에 빠지셨다. 당장 움직여야 해. 김민준 상사의 지시에 알파팀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부대장에게 보고하는 대신 자신들의 방식으로 팀장을 구출하기로 했다. 그들은 유진이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유진은 모든 군용 장비를 반납하고 사복 차림으로 부대를 빠져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그녀는 정말로 혼자 약속 장소로 향했다. 인천 북항의 폐공장은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녹슨 철문과 깨진 유리창, 스산한 밤바람 소리가 공포감을 더했다. 유진은 약속대로 공장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에는 희미한 전구 불빛 아래 오철민과 칼, 쇠 파이프 등으로 무장한 10여 명의 무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공장 중앙 기둥에는 박순자 할머니가 의자에 묶인 채 입에 재갈이 물려 있었다. 왔구나, 강유진. 혼자 올 줄 알았어. 넌 영웅 놀이를 좋아하잖아. 오철민이 승리에 찬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유진은 그를 무시하고 할머니를 향해 말했다. 할머니, 제가 왔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시끄럽고 무릎부터 꿇어. 오철민이 소리쳤다. 내가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내 발밑을 기면 저 할망구는 살려주지. 유진은 망설임 없이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자존심보다 할머니의 목숨이 중요했다. 오철민과 그의 무리들이 희열에 찬 웃음을 터뜨리는 순간이었다. 핑으 핑으 핑으. 갑자기 공장 외부에서 총성과도 같은 소리가 연달아 들려왔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 총성이 아니었다. 특수 제작된 소음기 권총에서 발사된 가스탄이 공장의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날아드는 소리였다. 순식간에 최루가스가 공장 내부를 가득 채웠다. 콜록 콜록. 양아치들은 갑작스러운 가스 공격에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거나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여러 개의 그림자가 유령처럼 나타났다. 야간 투시경과 방독면, 소음기가 장착된 기관단총으로 무장한 707 알파팀이었다. 그들은 어둠과 연기 속에서 완벽한 팀워크로 움직이며 혼란에 빠진 양아치들을 소리 없이 제압해 나갔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소탕이었다. 유진은 무릎 꿇은 자세에서 튀어오르듯 일어나 가장 가까이 있던 오철민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리고 혼란 속에서 할머니를 구출해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작전은 단 5분 만에 끝났다. 오철민을 포함한 모든 무리는 전원 제압되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연기가 거치고 방독면을 벗은 김민준 상사가 유진의 앞에 섰다. 팀장님, 괜찮으십니까? 너희들 어떻게 해? 유진은 말을 잇지 못했다. 저희는 팀장님의 그림자입니다. 팀장님이 빛 속에 계실 때 저희는 어둠 속에서 팀장님을 지킵니다. 김 상사의 말에 다른 팀원들도 유진을 향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빛에는 상관에 대한 존경과 동료를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함께 담겨 있었다. 유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단 한순간도 혼자였던 적이 없었다. 그녀의 등 뒤에는 언제나 가장 든든한 동료들이 그림자처럼 함께하고 있었다. 김민준 상사의 말은 무전기를 타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에게 전달되었다. 알파팀이 공장 내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인질의 안전을 확보한 직후 10여 대의 경찰차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폐공장으로 들이닥쳤다.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오철민과 그의 무리들은 납치, 불법 감금, 특수폭행 및 살인미수라는 빼도 박도 못할 혐의로 전원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들의 손에 들려있던 흉기들과 의자에 묶여있던 박순자 할머니의 모습, 그리고 알파팀이 비밀리에 촬영해둔 모든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오철민은 경찰에 끌려가면서도 방독면을 벗은 유진과 그녀의 팀원들을 향해 악에 바친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 누구도 그의 발악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시대는 이제 완벽하게 끝났다. 알파팀은 경찰이 현장을 수습하는 동안 유령처럼 사라졌다. 그들은 애초에 그곳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림자들처럼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어둠 속으로 복귀했다.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는 경찰, 시민의 익명 제보로 납치 강도단 일망타진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대서특필되었다. 707 특수임무단의 이름은 그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다. 부대의 명예와 비밀은 완벽하게 지켜졌다. 며칠 후 유진은 부대장실에 다시 섰다. 그녀의 옆에는 부팀장인 김민준 상사가 함께였다. 부대장은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분노하고 있지는 않은 듯했다. 이번 작전 공식 기록에는 없다. 자네들도 알겠지. 부대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자네들은 명령 없이 독단적으로 움직였고 부대의 자산을 사적인 일에 동원했다. 원칙대로라면 전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야 마땅해. 유진과 김 상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부대장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자네들은 동료를 지켰고 무고한 시민의 목숨을 구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임무를 완수했다. 이것이 특전사의 존재 이유다. 이번 일은 내 선에서 덮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게. 그것은 질책이자 동시에 그들이 보여준 전우회에 대한 가장 큰 칭찬이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허리를 숙여 경례했다. 부대장실을 나오며 유진은 처음으로 김 상사의 어깨를 툭 쳤다. 고맙다. 그 한마디에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다. 김 상사는 그저 시익 웃어 보일 뿐이었다. 광장시장은 마침내 완벽한 평화를 되찾았다. 시장 상인들은 박순자 할머니를 통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돈을 모아 유진의 부대로 감사 편지와 함께 푸짐한 음식을 보내왔다. 유진은 정중히 사양했지만 상인들의 따뜻한 마음은 부대원 모두에게 전달되었다.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다. 유진은 다시 백호부대 알파팀의 냉철한 팀장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변해 있었다. 이전에 그녀가 완벽한 개인의 능력에 의존하는 고독한 늑대였다면 이제 그녀는 팀원들을 믿고 의지하며 함께 움직이는 늑대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강함이란 결코 혼자서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동료들과의 굳건한 신뢰와 유대, 그것이야말로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강철 같은 힘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어느 맑은 가을날 휴가를 받은 유진은 다시 광장시장을 찾았다. 소라는 모두 잊힌 듯 시장은 예전과 같은 활기로 넘실거렸다. 그녀는 익숙하게 광장 칼국수의 문을 열었다. 어머, 우리 소령님. 박순자 할머니가 세상 가장 밝은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늘이 없었다. 할머니, 저 이제 소령 아닙니다. 그냥 손님입니다. 유진은 웃으며 구석 자리에 앉았다. 곧이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칼국수가 나왔다. 예전과 똑같은 깊고 따뜻한 맛이었다. 유진은 천천히 칼국수를 먹으며 가게 밖을 내다보았다. 흥정하는 사람들, 웃고 떠드는 아이들, 바쁘게 움직이는 상인들. 지극히 평범해서 더없이 소중한 일상의 풍경. 자신이 군복을 입고 목숨을 걸고 지키려 하는 것이 바로 저런 모습이라는 것을 그녀는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다. 그녀의 작은 행동은 한 개인의 분노에서 시작되었지만 동료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과 시장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만나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되었다. 유진은 빈 그릇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할머니 잘 먹었습니다. 또 오겠습니다. 그래, 몸 조심하고. 언제든 와. 여긴 항상 내 자리니까.
할머니의 따뜻한 배웅을 받으며 가게를 나서는 유진의 얼굴에 편안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등 뒤에는 언제나 함께할 든든한 동료들이 있었고 그녀가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다. 잿빛 도시의 한 구석에서 시작된 그녀의 전쟁은 끝났지만 조국과 국민을 지키는 군인으로서의 진짜 사명은 이제 다시 시작이었다. 그녀는 굳건한 발걸음으로 다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향해 걸어갔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